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12월부터 계엄을 시작으로 해서 시국은 정말 혼란스러웠고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을 불이 붙었다가 뭐 토제 해제와 그리고 확대 재지정을 통해서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저번 주에 탄핵이 인용이 됐고 하나의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고요. 이제 6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대하는 기조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6월 3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정권별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부동산 시장과 그런 규제책 그리고 상승 흐름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살펴보면서 이전 정권 때 이 부동산의 조세 정책 그리고 뭐 금융 정책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었는지 그 행태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별 주택 가격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은 정권별로 위에 이제 대통령들의 이름이 있고요. 흐름들을 지금 쭉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지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권까지 흐름인데요. 사실 이러한 흐름은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신기하게도요. 부동산의 규제가 굉장히 심한 그런 정권들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이제 선포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수요 억제책, 다주택자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국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 정권 후반에 더 많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황색인 서울이 특별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고 정권 후반기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서울 중에서도 상급지 모두가 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수요 억제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 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그런 것도 있었고 투기 과열 지구가 뭐 지정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가구의 60%는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된다. 이러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들, 뭐 잠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2008년, 2007년 요때 이제 완성된 아파트들을 보면은 한 동에 혹은 두 동에 원룸 아파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의 리센츠 아파트도 원룸 동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중앙역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뭐 14평짜리 원룸 아파트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규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당시에만 해도 4인 가족이 중심이었고 40평대가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로서 40평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소형주택을 짓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와보니 1, 2인 가구 중심의 그런 시대가 열렸고 소형 평형대 특히나 원룸 아파트의 가격이 같은 단지에서 상승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 뭐 양도세 중과도 이때 생겼고요. DTI 규제도 있었고 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여러 가지 그런 수요 억제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이 공급으로 좀 커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을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지방은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급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조금은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공급 중심의 그런 공급책을 내놨었고요. 그러면서 양도세 감면, 분양권 전매 제한 풀고 TV도 높이면서 대출도 많이 해줬고요. 취득세 할인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도 세제를 혜택을 주면서 주거 안정에 힘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이 된 듯 싶어 보였고요. 그리고 박근혜 시대 때는 굉장히 부동산 침체기, 아무도 집을 안 살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도 집을 안 살려고 하다 보니 이 집 살려는 수요들이 전세 수요자로 몰렸고 전세가 좀 급등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세난 해소가 주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됐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빚내서 집 사자. 전세 가지 말고 차라리 그냥 빚내서 집을 사자. 그러면서 대출을 대폭 풀어줬습니다. LTV를 70%까지 해주고 그리고 DTI도 60%까지 올려주면서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 다 풀어주고 정비 사업도 완화를 해주면서 심지어는 취득세랑 양도세를 어떤 조건에 맞으면 아예 면제해주는, 할인이 아니라 면제까지 해주는 그런 완화책을 대대적으로 펼쳤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7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됐고, 이제 2017년도 5월에 그때도 이제 장미 대선이었는데, 2017년도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한 규제책을 거의 매달 내놨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 5년 동안 거의 30번에 육박하는, 뭐가 정책이고 어떤 게 정책이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놨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투기 세력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굉장히 많이 규제를 했고요. 역시나 노무현 정권 때 비슷하게 수요 억제였습니다. 수요 억제책이었는데 노무현 정권하고는 살짝 다른 것은 수요 억제 중에서도 이제 실거주와 그리고 투자하는 수요를 좀 나눠서 규제를 한 게 좀 특징이긴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그러면서 다주택자 규제하고 수요 억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는데요. 이 노무현 때랑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 그리고 뭐 종부세 중과 그렇게 하면서 금융 정책도 굉장히 상당히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10억 이상이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아무리 이제 신용이 좋아도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안 나오는, 혹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이제 현금 부자한테만 집을 살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기도 했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초양극화에 단초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주택 가격 지난주에도 여러분하고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가 좀 동조화돼서 부동산 가격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흐름도 비슷하게 웬만하면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택 가격 살짝의 등락은 있고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20년도에 한번 더욱 상승하다가 21년도에 급상승하다가 21년도 중간에 살짝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또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트렌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이 지금 노무현 때부터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보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흐름이 아예 역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물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이 과열이 되면 좀 규제를 하고, 너무 이제 얼어붙어 있으면, 침체가 돼 있으면 좀 완화를 하고,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겠지만 이 부동산 정책으로 완전 판도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한국의 아주 큰 특징이 양극화입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하고 확대 지정하고 뭐 그랬지만 여전히 강남 3구나 아니면 상급지, 아니면 수요가 몰리는 지역, 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는 미분양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죽어 있는 건 사실이긴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의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전체 평균을 내자면 22년도에 조정이 있고 아직은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그렇고요. 하지만 이 상급지 재건축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신축 단지들, 그리고 이 강남의 단지들, 그리고 뭐 한강변의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미국 주택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22년도에 전고점을 뚫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지의 그런 단지들은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부동산 정책 어떤 기조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그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의 정책에 대한 기조와 생각 자체, 스탠스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유지가 되느냐 혹은 이제 바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하고 비슷하게 갈 것입니다. 이제 입법부에서 이제 국회가 민주당 쪽으로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도 잘 수렴이 되지 않고 이제 조례를 통해서 아니면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살짝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입법부와 같이 이제 만나서 정말 원하는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됐었고 그 규제책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주택 가격 이제 상승
하반기에 이 주택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제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 상승 순환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만큼 공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유지되는데 공급이 감소한다. 이것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가격 상승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자가 됐건 매수자가 됐건 가격이 오르네 더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매도자는 매물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공급량이 줄어들고 매수자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네 라면은 다시 더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또 다시 상승하면은 기대가 강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런 상승 순환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지속되는 지역들 아파트 생각해 본다면 재건축 단지라든지 그러니까 재건축이 예상이 되는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신축으로 만들어진 신축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한강뷰가 보이는 단지 이런 단지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보이냐면 처음에 가격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좀 올라가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매도자는 매물을 걷어들이고 매수 수요는 더 붙고 하기 때문에 시중에 공급량이 줄어들고 하다 보면 거래량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또 가격은 올라가고 이 상승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래량은 없지만 계속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지속되는 지역의 대표 아파트 단지들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 그리고 이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실수요자들이 만나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되니 더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매도 공급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보고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잠실도 그렇고요. 동탄 그리고 인동원, 평촌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그런 얘기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인터넷에 그 이제 재미로 좀 돌아다니는 거긴 한데 부동산의 그런 서열 정리라고 해서 이 서울의 25개 자치구 구별로 1등, 2등, 3등, 4등 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해갖고 서열 나타낸 그 사진들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존재를 하고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도 경로를 따라 공간적으로 확산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강남 3구가 오르면 판교 분당이 오르고 판교 분당이 오르면 용인 수지, 그 다음은 용인 기흥 이 순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가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가 오르면 과천 판교, 과천 판교가 오르면 평촌, 그 다음은 3번, 강남 3구가 오르면 목동, 그리고 광명, 시흥 이 순서대로 확산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확산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판교 분당이 이만큼 올라주면 나중에 강남 3구는 더 오른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명확하게 이 선도 지역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공고히 되고 있다. 그래서 확산 경로가 분명히 있으며 서열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잠실의 아파트 가격 사실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 다음에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다고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신축 한강변의 반포의 아파트 국민평수가 60억, 70억 이렇게 찍기 때문에 원베일리가 70억이면 잠실 아파트 30억 괜찮지 이러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정권 때 굉장히 조세 정책, 세금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조세 정책에 따른 이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행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취득세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거래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실시를 했고요. 그때 우리 그 시장 참여자들은 매수 행태의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일시적으로는 일부 기여를 했지만 회피 행태가 굉장히 많아서 효과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 이 지역에 따라서 원래 기본세율이 1에서 3%인 것을 12%까지 중과를 했는데요. 1주택자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그런 회피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혼후 혼인 미신고를 해서 1주택자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자녀 조기 독립세대로 분리를 해버려서 이제 1주택자로 만들거나 이런 회피 행태를 많이 보였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서든 뭐 집을 샀다라는 얘기죠. 매수 수요가 감소 효과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 저가 주택이나 서울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또 기준가의 1억 미만인 그런 집들은 취득세 중과 배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저가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이제 보유할 때 내는 이제 보유세인데요. 재산세 외에 이중으로 걷는 세금이라고 해서 논란도 상당히 많았던 세금인데, 이 종부세를 굉장히 강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종부세를 강화를 할 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세율을 올리거나 이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누진세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됐었는데요. 다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나니 사람들이 증여, 자녀 혹은 부부 종부세에 대한 누진세를 좀 나눴고요. 이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버리면, 증여로 해서 이게 나눠버리면 이제 누진세도 피하고 굉장히 세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증여를 많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증여로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매물은 시중에서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이전 굉장히 이제 종부세 강화가 됐었는데, 16년부터 20년도 6월까지는 거래 비중이 4.6%였었는데요. 이 종부세가 강화되고 나서는 20년부터 23년 7월까지 보면 증여 거래 비중이 6.9%로 크게 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가주택 종부세를 이제 강화를 했더니 다주택자들은 저가주택을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네, 저가주택 중에서도 이제 공시지가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또 종부세에 이제 합산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해서 저가주택 시장의 매수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보유세로 인해서 매물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는 없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보면은 2018년도 3분기 이전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31%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8년도 4분기는 48%, 그리고 19년도 1분기는 54, 22년도 1분기는 급기야는 60%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세 정책이 있었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피하면서 다 살 사람들은 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종부세 감면도 예전에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없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 부분이 이제 2018년도 9.13 대책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다주택을 매수하면서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를 활용한 매수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이유는 사실 보유세를 높여서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기를 이제 희망하는 그런 방법으로 썼던 것인데, 사실상 이제 양도세 강화가 같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양도세가 너무나 많은 그런 매도보다는 적극적인 이제 종부세 회피 대응 행태로 종부세 강화에 대한 매물 상승은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양도세 부분입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니 세대 분리 그리고 합가 보류 증여 이런 식으로 회피가 들어갔고요.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이 있었을 때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매수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매도자들이 이제 공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신축이 공급이 안 된다, 물량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제 신축 물량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역할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중고 매장이기 때문에 중고의 이런 개인들이, 이런 매도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시중에서는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서울 지역이 굉장히 이제 오름세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회피 행태들 때문에 임대사업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2016년에 20만 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 임대사업자 뭐 내라고 이제 좀 적극 장려하면서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21년도에는 35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8년 이제 9.13 대책, 그리고 20년도 7.10 대책, 임대사업자 규제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임대사업자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일부 사업자는 폐지시키고 자동 말소시키고 뭐 보증보험도 의무화하면서 보증보험에 어떤 기준을 감안하면서 또 임대료 조정하는 그런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혜택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요, 양도세율이 1% 인상할 때마다 거래량이 6.9%가 감소하고, 그리고 가격 변동이 0.2%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정책, 규제 정책이건 조세 정책이건 금융 정책이건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큰 흐름 속에서 살 사람들은 여전히 사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규제에 따른 그런 행동들을 좀 잘 연구하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규제들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도 실거주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면 다주택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월세 공급자입니다. 그러면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 조건이 자꾸 이제 붙다 보면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계속 규제를 하게 되면 또한 이제 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서울하고 지방이 있으면 서울을 갈 것이고 서울에서도 상급지, 하급지가 있으면 상급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양극화는 굉장히 이제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서 주택 가격은 과거에 긴 시계열 속에서는 항상 상승했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고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내 집 마련 발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상급지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들고 상급지 갈아타기 힘드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갖고 재개발 투자하시면 어찌됐든 간에 이 공급에 대한 부족함은 여야 합의 형태로 재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같은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책에 따라 시장이 참 많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게 양극화 현상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럴 때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효로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